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굿바이 스트레스라는 책입니다. 365일 우리는 필요와 전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트레스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자극시키고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근데 이게 적당하진 않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로 우리는 고생을 하잖아요. 저자인 이동환 원장님은 국내 1호 변화 촉진 전문가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교육공학 석사, 그러니까 의사인데 교육학 석사도 있어요, 학위가.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강사협회 의사 최초로 명강사로 선정이 됐고요. 2012년에는 한국 HRD 협회에서 명강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KBS 아침마당 목요일 특강에도 출연을 했고, SBS 건강 스페셜, MBC TV 특강, TV조선 이렇게 방송에서도 굉장히 자주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또 만성피로연구회 회장님이시기도 하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이야기 쭉 보면 우울증에 대한 당신도 회사 우울증, 그리고 챕터 2에는 365일 피로와 전쟁 중, 챕터 3에는 마음에서 답을 얻는다. 그리고 챕터 4에는 더 멀리 가기 위한 인생의 도움닫기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프롤로그는 중요하니까. 정육면체 육각 퍼즐을 아시나요? 어렸을 적에 이 퍼즐을 맞추려고 무척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너무 어려워서 결국은 다 맞추는 건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린아이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육각 퍼즐을 척척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000명 중에 1명? 아니,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천재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딸아이가 육각 퍼즐을 열심히 맞추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곧 포기하겠지 생각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 맞춰진 퍼즐이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딸이 천재였구나. 그때 탁자 아래 떨어져 있던 퍼즐 맞추기 설명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딸아이는 설명서를 보면서 퍼즐 맞추기 연습을 며칠 하더니 이내 설명서 없이 바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천재처럼.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지만 누구나 연습하면 천재처럼 따라할 수 있다고. 오늘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몸이 개운하고 활력이 넘치셨나요? 마음이 편안함과 행복함으로 가득 차서 의욕이 넘치셨나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셨나요? 하루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몸은 축 처지고 피로는 잘 가시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마음도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위에서 드물게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리도 철저합니다. 나쁜 음식은 입에 대지 않고 좋은 음식들은 잘 챙겨 먹습니다. 운동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활력이 넘치고 매사에 의욕이 왕성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좋은 성과를 올립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1000명 중에 1명도 나오기 힘든 자기관리의 천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는 퍼즐 맞추기 설명서가 들려 있습니다.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은 자기관리를 통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설명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할 일은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퍼즐 설명서를 보면서 차근차근 퍼즐을 맞추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도 자기관리의 천재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책과 함께 스트레스를 물리칠 심신관리법을 하나하나 열심히 터득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츰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화돼가는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책을 권하는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옥죄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당신을 기대해 봅니다. 2014년 이동환. 이 프롤로그에 이 책의 핵심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동환 원장은 건강만을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그러려면 사실은 몸과 정신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정신관리는 자기관리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여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책을 봤는데요. 이 책을 몇 번씩 보시고 그대로만 실천하신다면 우울증, 스트레스, 날려버릴 수 있고요. 성공도 남보다 더 빨리, 그것도 행복한 성공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책을 보면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앞에. 그리고 재미나게 이제 꽁트식으로 스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스트레스 지수를 진단하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얼마큼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진단 촉도에서 측정 방법 기준점에서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설문지를 갖고 나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회복 탄력성 테스트도 있어요. 이 회복 탄력성 테스트도 제가 스캔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이것도 한번 실시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측정과 자가진단 부분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내가 이 정도구나 라고 아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물론 책을 사서 보시면 제일 확실하고요. 혹시 맛보기로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요걸 올려놓겠습니다. 자, 또 쭉쭉 넘어갈게요. 책을 보고. 자, 익숙한 스트레스 낯설게 보기. 자, 스트레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 1위가 눈치채셨죠? 스트레스입니다. 그만큼 참 입에 달고 살아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한번 한마디로 정해보라면 잘 몰라요. 긴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죠.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고 나가서 자신을 위해서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요. 라틴어의 stringo, 긴장, 팽팽하게 죄다, stringo에서 기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리학과 공학 분야에서 주로 쓰였는데요. 그 뒤에 미국의 생리학자인 월터 캐넌이 투쟁, 도피 반응과 상위적 균형을 발표하면서 의학계에 알려졌습니다. 외부 자극으로부터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적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캐넌은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말을 본격적으로 의학 용어에 적용시킨 사람은요, 캐나다 내분비학자인 셀입니다. 그는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외상, 추위, 중독, 정신적 충격,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체에 나타나는 반응을 설명했죠. 요런 뭐 재미없죠?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 어쨌든, 자, 스트레스는 이제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요, 나쁜 스트레스가 있어요. 좋은 스트레스는 지금 당장은 부담되더라도 훗날에 자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성장 동력이고요. 나쁜 스트레스는 적절한 대처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울이라든가 불안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라저러스는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좋은 스트레스로 작용할지 나쁜 스트레스로 작용할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자신에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모든 것이 그 상황을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때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죠.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요. 나쁜 스트레스에 의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현재는 긍정심리학의 대부로 알려진 셀리그만 박사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학습된 무력감 이론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요. 우울증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1990년대 중반에는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정반대 이론을 발표했어요. 긍정심리학의 토대인 이 학습된 낙관주의 이론은 인간이 스트레스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질병에 걸리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불교 용어인 일체유심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스트레스를 준다. 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 어떤 뜻일까요? 스트레스를 준다. 스트레스 요인 있죠. 상사가 스트레스를 준다.
자, 요즘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우리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요인부터 좀 볼까요? 크게 외적 요인하고요. 내적 요인이 있어요. 외적 요인은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나 또 긍정적 생활 사건은 나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거, 뭐 죽음이라든가 뭐 이별, 별거, 이건 부정적 사건이죠. 이 경우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보일 수 있어요. 또 질병, 신체 손상, 운동 부족, 영양 결핍, 수면 장애, 뭐 이런 생리적 이상 상태나 청소년기, 갱년기, 노년기에 일어나는 생리적인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에도 스트레스 증상이 커질 수 있어요. 물론 가정, 학교, 직장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는 일상적인 상황도 빼놓을 수 없겠죠. 더러는 합격, 승진, 휴가, 결혼 이런 즐거움을 주는데도 긍정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정신적인 부담을 가중시켜서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미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스트레스 요인이 전혀 없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래요. 때로는 지겨움이나 권태기가 지속이 되면 무기력한 상태를 거쳐서 우울증 같은 병적 상태를 이룰 수 있거든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도 갈등이 없으면 뭐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갈등이 있으면 우리는 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겠죠. 스트레스 특징을 보면요. 스트레스는 항상 존재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자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그냥 늘 있는 거구나. 또 스트레스는 변화에서 시작이 돼요. 뭐 외부적이라든가 내부적이라든가 이런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서 일어나요. 또 스트레스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질병이 바로 되지는 않아요. 스트레스는 잘 적응하면 도움이 돼요.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새로운 상태에 맞춰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관리를 잘하면 돼요. 그럼 오히려 미래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원 원장이 지은 굿바이 스트레스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뭐 건강서적이 아니고요. 건강,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행복하기 위한 그런 자기계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의사가 썼기 때문에 더욱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고 신뢰가 가고요. 또 우리나라 만성피로 연구가의 대가시고 한국강사협회 최초 명강사, 의사로서 명강사이시니까요. 책을 보면 재미나게 이제 에피소드가 앞에 있고요. 꽁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도 있어요. 왜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피곤한가 이럴 때 이제 신장이나 부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부신 피로증이 급증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부신에 그 쌓인 피로가 계속 누적되는 거거든요. 자, 부신은요 무게가 약 10kg, 10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장기입니다. 양쪽 콩팥 위에 얹혀있는 내분기 기관이에요. 크기는 아주 작지만 아주 중요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부신은 구조상 크게 수질과 피질로 나뉩니다. 먼저 부신 수질은 특별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인데요. 급성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익숙하네요. 에피네프린은 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드레날린은 많이 들어봤는데 또 노로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을 만듭니다. 부신 피질에서는요. 코르티솔, 안드로젠 같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여기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코르티솔은요. 스테로이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부신에서 분비되는 이 물질의 작용을 모방해서 스테로이드계 약제들이 개발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죠. 이렇게 개발된 스테로이드 약제들은 여러 가지 질환의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죠. 관절, 혈액, 기관, 폐, 심장, 피부, 눈
신경 등 여러 질환에 사용되고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알레르기 질환에도 자주 사용되는 아주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하지만 약물로 쓰이는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신체 전반의 주요 기능들에 관여하는 감초 같은 호르몬이에요. 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당질 대사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혈당을 조절하고 지방과 단백질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데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면역계에도 작용해서 염증 치료는 물론이고 외부의 독소와 세균에 의한 알레르기나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데도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로 부신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 수험생들, 주부들은 현재 만성피로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만성피로, 수면장애, 두통, 어지럼증, 우울감, 무력감 등으로 고통받아봤지만 정확한 병명을 몰라서 답답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화병이 있거니 하고 참는데 부신의 기능을 검사하라 그래요. 양날의 칼, 부신 호르몬의 기능. 자, 부신 호르몬을 좀 배워보죠. 우리가 잘 모르셨을 텐데 이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부신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좀 몇 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푸른 초원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따스한 햇살이 기분 좋게 내리쬐고요. 살랑거리는 바람은 살갗을 부드럽게 간지럽힙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시나요? 어디선가 얼룩말 한 마리가 나타나서 풀을 뜯어요. 등줄기에 선명한 얼룩무늬가 아름답습니다. 평화로운 초원의 풍경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굶주린 사자는 얼룩말을 보면서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풀을 뜯던 얼룩말도 사자를 인지합니다. 그 순간 얼룩말의 뇌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뇌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곧이어서 또 다른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부신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그렇다면 얼룩말의 부신에서 분비된 호르몬들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얼룩말은 사자를 인식하는 순간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쉬운 판단은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도망쳐야 됩니다. 그런데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얼룩말은 사자에게 대항해서 사투를 벌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삶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만들어낸 처절한 싸움을 얼룩말은 먹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싸울 것인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생리학 교수인 월터 캐너는요, 이런 얼룩말의 스트레스 반응을 일찍이 싸울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의 반응, 투쟁 도피 반응으로 이름을 붙여서 설명했습니다. 캐넌 교수에 따르면요, 모든 동물은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신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며 도망을 치든지 싸우든지 어느 쪽을 택해도 그 호르몬들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즉, 부신 호르몬은 근육의 힘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동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신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부신 호르몬은 어쩌면 창조주의 선물일지도 모르죠. 자,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보죠. 최근 들어서 가장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을 떠올려 볼까요? 회사의 매출 실적 압박, 상사의 폭언, 정리해고와 근로계약 해지 등 실직에 대한 불안, 승진, 경쟁. 여기에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시선까지 더해지면 스트레스는 증폭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신 호르몬을 분비시켜야 하는 수많은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물들처럼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는 단순한 방법으로만은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연히 장기간 스트레스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부신 호르몬은 동물들처럼 빨리 소모되지 못하고요. 몸속에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남아도는 부신 호르몬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고 해도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됩니다. 쓰이지 않고 몸에 축적돼봐야 좋을 리가 없죠. 이 코르티솔은요, 오래 남아있으면 식욕을 증가시키고요. 단 것을 먹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육이 경직되니까 또 두통도 일으키고요. 잠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게 합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피부 트러블을 부르거나
여드름을 돋게 하고요. 머리카락도 빠지게 합니다. 자, 흔히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다면,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몸속에 남아도는 부신 호르몬을 가능한 한 빨리 해소하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근육을 사용하면서 부신 호르몬을 빨리 소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명상이나 기도를 병행하면 더울 나위가 없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이 책에 소개를 합니다. 자, 근데 또 이걸 너무 많이 부신을 쓰면 이제 부신이 고갈돼요. 너무 써버리니까. 뭐 짜다 이제 고갈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죠. 부신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쉬어도 이 피로가 풀리진 않아요. 적당히 부신이 좀 나와야 되는데 머리도 항상 멍하고 책을 봐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요. 자주 어지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 클리닉에 찾아오는 환자들 보면 대부분의 이제 부신 부분이 기능이 이상한 경우, 그러니까 코르티솔 수치가 이상한 거죠. 혈액 검사에서 부신 호르몬 이상이 나올 정도라면 그때는 이제 중병이랍니다. 혈액에서 나올 정도라면 부신에 종양이 생기거나 또 과도한 호르몬이 나오는 쿠싱 증후군 상태이거나 완전히 호르몬이 소진된 에딘슨 병인 경우에나 혈액 검사로 발견된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신 호르몬이가까지 증상을 드러내더라도 혈액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대요. 이게 혈액 검사에서 드러날 정도면 완전히 망가진 거네요. 기능의학에서는 부신에서 나오는 코르티솔을 혈액이 아닌 타액을 통해서 검사를 합니다. 타액 검사는요, 질병 단계는 아니더라도 우리 몸의 이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 검사도 보다도 훨씬 정밀하답니다. 타액 검사를 하루에 4번 정도 해요. 아침에 기상해서 한 30분 이내, 오전 11시경쯤, 오후 4시경쯤, 취침 전에 이렇게 정해진 시간마다 4개의 통에다 각각 타액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마다 코르티솔 수치가 어느 정도를 측정하면 부신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처방은 어떻게 하느냐 좀 알려드리면 치료에 앞서서 식이요법이 중요합니다. 설탕이 든 음식이나 밀가루, 빵, 케이크와 같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반드시 피해야 되고요. 이런 음식은 혈당을 올려서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그 결과 다시 저혈당을 만듭니다. 이때 저혈당을 막아주기 위해서 부신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식품들은 부신에 자극을 가할 수밖에 없죠. 비타민 C와 비타민 B9는 부신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들입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부신을 구조적으로 유지시키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을 함께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 부신 피로증 환자들에게는 부신의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시베리안 진생 같은 허브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높아진 긴장 상태라면 신경을 안정시키는 천연식품을 치료에 이용합니다. 다행히 천연식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신경 안정제 등의 약물 치료보다도 부작용 걱정이 없는 천연 영양물질을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신 기능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뿐만 아니라 영양요법도 필수적인데요. 이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 부신 피로증 한번 정리해 볼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되지만 너무 많아지면 몸에 오히려 해롭다. 스트레스 상황이 오래 지속돼서 부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태가 길어지면 결국은 부신 호르몬이 점차 부족해지게 되는 부신 고갈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부신 고갈 상태가 되면 극심한 만성 피로를 느끼며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신 피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탕이 들어있는 단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을 피해야 한다. 또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식욕이 좋아서 뭐든지 잘 먹는 사람도 영양소에 문제가 있을까요? 정답은요.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질문자들의 말처럼 음식을 잘 먹는다는 말은요.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양소를 꼼꼼히 따지면서 골고루
골고루 챙겨 먹는 의미에서는 잘 먹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영양소는 크게 거대 영양소와 미세 영양소로 구분됩니다. 거대 영양소는 쉽게 생각해서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말합니다.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영양소예요. 이 3대 영양소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에 풍부하거든요. 근데 미세 영양소가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바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입니다. 비타민은 우리가 너무 친숙한데 언제부턴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죠. 바이타민, 그러니까 비타민은 비타와 아민, 바이타민, 비타는 생명을 뜻하는 라틴어고요. 아민은 질소를 함유한 생화물질이랍니다. 전문적이다. 넘어가고 여기서 좀 넘어가서 자세한 거는 이 책에서 보시면요. 저는 영양결핍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이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77페이지 나도 영양결핍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이제 우리 직장인들 경우는 영양 상태가 안 좋. 하루 식단을 통해 섭취하는 영양소 중에서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은 턱없이 부족한 반면에 칼로리를 가진 지방, 탄수화물, 물, 단백질의 섭취는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칼로리를 소모시키지 못하고 살이 찌고요. 에너지가 없어서 몸에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살은 찌는데 몸은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잘 먹으면 영양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칼로리가 있는 거대 영양소만 풍부하다고 영양이 충족되는 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미세 영양소까지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미세 영양소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증거를 대드릴게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음식 섭취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리둥절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요. 1950년대에 먹던 밥과 오늘날 우리가 먹는 밥이 달라지기로 했단 말인가? 바로 그렇습니다.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한 예로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를 보면요. 1950년대에는 복숭아 2개 정도만 먹으면 하루 필요량이 충분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변화되는 물질인데요. 몸의 구석구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숭아는 60년 전과 비교할 때 52개를 먹어야만 하루에 필요한 베타카로틴 양을 채울 수 있어요. 복숭아 2개 먹었으면 됐는데 지금은 52개입니다. 야, 이 몇 배입니까 이게? 52개를 어떻게 먹어요? 베타카로틴. 복숭아 2개 먹기도 힘든데 아이고. 일본 과학기술청의 발표에 따르면요. 1990년대 시금치 한 단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철분의 양은 1950년대와 비교했을 때 자그마치 2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1950년대와 같은 양의 비타민C와 철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대략 20배의 시금치를 먹어야 됩니다. 심각한 수준이네요. 이제는 식품으로 영양소를 완벽하게 한다는 게 불가능하네. 이게 뭐 웬만해야죠. 미국 농무부는요, 1970년대부터 국민들의 영양 상태를 조사해 왔는데요. 단지 미국은 잘 먹고 잘 사는 풍요의 상징이었지만 미국인들의 영양 상태는 취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칼로리만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을 뿐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미세 영양소는 심각하게 부족했던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드디어 미국 의사협회가 발간하는 인문의학 전문지가 이런 문제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협회 논문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미국 성인들은 음식만으로 충분한 영양소들을 공급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영양 보조제를 섭취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해도요. 음식만으로는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기가 불가능했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좁은 땅에서 많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과 유기 농작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어느 계절이나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제철 과일이 아니다 보니까 억지로 뭐 토양에 막 비료를 주고 뭐 영양소를 뭐 억지로 준 거잖아요. 가짜로 준 거죠. 이동환 원장님이 지으신 굿바이 스트레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그런 책은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건 당연하고요. 건강 관리, 그리고 피로 관리, 그리고 성공 관리, 자기 개발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책이 아주 잘 나왔어요. 디자인도 좋고 지겹지 않고 또 쉽고 다양한 그림과 또 평가표, 본인의 스트레스 상태, 또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표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먹어야 덜 피곤할까?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읽어드린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공감되는 것만 읽었지 나머지는 정말 주옥 같은 얘기들은 이 책을 직접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세요. 이건 살볼만 합니다. 두고두고 보세요. 전 가족이 다 보세요. 온 가족이.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식 식단이 좋죠. 자, 현미밥에 된장국을 기본으로 해서 콩이나, 이게 현미밥은 우리 옛날 조선시대는 당연한 거였어요. 백미를 먹고 싶어도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못 살았다 그러죠. 백미만 먹어서 그래요. 병도 많이 났었고 오히려 현미밥이 더 좋습니다. 된장국 기본, 그리고 콩이나 생선들로 단백질을 채우고요. 자, 김치와 나물류로 식이섬유까지 보충해 줄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식단입니다. 특별한 게 없네요. 하지만 아침부터 이렇게 잘 차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준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식욕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침밥을 안 먹죠. 그래서 대안으로 권장할 만한 음식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단당류가 풍부한 생과일과 채소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포도당과 식이섬유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침은요, 채소하고 과일 먹습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우리 보통 그 과일은 후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먼저 드시는 게 좋아요. 과일과 채소를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백질을 이제 잘 섭취하기 위해서 삶은 달걀, 프라이보다는 삶은 달걀,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 노른자는 또 완전 식품이잖아요. 흰자는 단백질이고, 성인들은요 콜레스테롤 걱정하는데 하루에 2개 정도는 괜찮대요. 콜레스테롤에. 그래서 그냥 반숙해서 먹으면 더 편하죠. 삶은 달걀 반숙한 거. 그리고 두부, 콩, 견과류 좋죠.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두뇌는 탄수화물 섭취가 중요하지만 단백질도 적당히 공급해 주니까 줘야 되니까 점심시간까지 허기를 덜 느끼고 일할 수 있게 돼요. 또 하루를 잘 보내는 데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오메가3, 지방산 등의 필수 영양소들을 보조제를 통해서 함께 섭취해 주면 좋죠. 또는 견과류 우유 하루 한 줌 있잖아요. 하루 한 줌. 거기에는 요즘 그 견과류뿐만 아니라 이렇게 베리 종류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죠. 사실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또 칼로리 걱정되신다면 또 이렇게 보조제로 섭취하는 것도 괜찮죠. 자, 이렇게 아침을 넘긴 다음에는 하루 동안에 보통 점심과 이게 오타 났네요. 점식이라고 썼는데 점심. 이거 알려줘야겠다. 점심, 오타. 이렇게 오타가 있으면 출판사나 저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간식을 먹게 되죠. 간식이라고 해서 허투루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를 먹더라도 피로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챙겨 먹도록 해야 됩니다. 또 몸속 세포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주의사항을 읽고 따르도록 노력해봅니다. 자, 주의사항 나옵니다. 첫 번째, 설탕과 같은 가공된 당은 가급적 피하자. 밀가루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흰색, 백색 식품은 피하자. 쌀밥, 밀가루, 그리고 설탕. 설탕과 밀가루 같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서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시킵니다.
자, 인슐린이 나와요. 그럼 혈당을 떨어뜨리거든요. 너무 또 많이 떨어뜨리지 않게 또 다른 호르몬이 또 분비가 돼요. 근데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바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부신 호르몬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설탕이라든가 밀가루 같은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마치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죠. 달고 맛있는 빵, 과자, 케이크 등의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단백질은 장에서 분해돼서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됩니다. 아미노산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료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뇌 호르몬의 원료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단백질은 동물성 식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뢰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반대로 고기를 먹게 되면서 살이 찌고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해서 육식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리법을 바꾸면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굽거나 튀기지 말고요, 삶아서 먹으면 건강에 이롭습니다. 삶는 동안에 기름기가 빠지고요, 포화지방인 고체기름을 잘라내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달걀도 후라이보다는 삶은 단계가 좋고요. 콩이나 두부, 생선을 통해 섭취해도 좋습니다. 특히 생선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참치 같은 큰 생선은 수은이나 중금속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얘는 작은 생선을 먹고 살잖아요. 작은 생선에 있는 그 중금속들이 참 몸에 다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이 멍해도 카페인에 의존하지 말자. 일시적으로 카페인은 정신을 명료해주는 각성 효과가 있는데요. 카페인 효과가 떨어지고 나면 몸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또 카페인을 찾고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부신 피로증 환자들 대부분이 카페인에 중독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페인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기 때문인데요. 이제부터라도 카페인을 끊어야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끊게 되면 금단 증상에 의해서 더 필요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인을 끊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은 대개 열흘이면 사라진대요. 오, 금단 현상이. 카페인 중독은 열흘이면 없어지네요. 아유, 당장 끊어야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다 끊으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잔 커피는 카페인 중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요, 한 잔의 기준을 얼마나 두느냐입니다. 머그컵에 든 진한 원두 커피 한 잔은 일반 커피 한 잔보다 훨씬 많은 카페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 섭취의 기준을 종이컵 크기의 작은 잔으로 딱 한 잔만 마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그 커피숍 가면 굉장히 큰 거로 주는데. 자, 네 번째입니다. 야식이 당겨도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자. 이건 참을 수 없어. 라면을 어떻게 참으라는 얘기야. 자, 야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야식을 먹어야 되는데, 특히 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품을 밤늦게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은 수많은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하기 쉽고요. 더구나 밤늦게 먹는 야식은 숙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야식을 꼭 먹어야 되더라도 되도록 과일이나 두유 같은 간단한 음식으로 허기만 살짝 달래는 정도만 먹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두유, 인스턴트는 피하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 좋은 것 같아요. 감. 꽃감 같은 거. 감. 사과. 사과는 좀 밤에 안 좋지. 하여튼 바나나 뭐 이런 거. 자, 영양소 이야기 팁 정리해 봅니다. 영양소는 크게 거대 영양소와 미세 영양소로 나뉜다. 거대 영양소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과 같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세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같이 칼로리를 갖고 있지 않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지만 필수적인 미세 영양소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화학 반응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미세 영양소이다. 현대인의 식단으로는 충분한 미세 영양소를 공급받기 어렵다. 또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신체에 여러 미세 영양소가 빨리 소실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질 좋은 영양 보조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챕터
아직 챕터 2군요. 365일 필요와 전쟁 중 챕터 2 중에서 파트 3 읽어드릴게요. 챕터 2가 좀 많군요. 분량이.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박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나 6시간 이상 자는데요? 제가 뭐 한 서너 시간쯤 자는 줄 아나 봐요? 아니요. 저는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자요. 안 그러면 피곤해요. 그리고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제 멘토님이신 이영곤 박사님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난다 그래서 정말 몇 년 동안 제가 한 5시 전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막 쌍코피 터지고 막 정신없어갖고 아유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이게 아침형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저녁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말짱말짱하시고 해 떠에 주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일반형입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내 몸의 생체 시계는 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이게 중요해요. 나는 정형형 인간인데 억지로 아침형 인간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몸이. 여기 보면 나는 아침형 인간인가, 저녁형 인간인가에 대한 테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미국의 수면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매튜 애들런드 박사가 그의 저서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한 거니까 신뢰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아침형 인간은 인류의 약 10%밖에 안 된답니다. 열에 한 명. 저녁형 인간은 20%고요. 나머지 70%는 아침형 인간도 저녁형 인간도 아닌 중간형입니다. 제가 중간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1시쯤 자요. 그리고 한 7시에 일어나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리고 학교 가는 날에는 12시 전에 자고 5시 한 40분쯤 일어나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저 공주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그럼 아인슈타인은 몇 시간 잤게요? 아인슈타인은 10시간 잤대요. 아인슈타인은요. 빌 게이츠는 서너 시간밖에 안 잔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10시간을 자야 개운한 사람이 있고 서너 시간만 자도 개운한 사람이 있고 저는 6시간 이상을 자야 개운합니다. 물론 8시간 이상은 못 자요. 저는 일요일 날 늦게까지 못 자요. 못 자겠어요. 저는 그냥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인 것 같아요. 길게 잡아야 8시간 이상 못 자요. 낮잠은 약일까요? 독일까요? 낮잠은 수면 부족을 해결하는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래요. 수면 부족을 해소하려면 최소한 한 회 이상의 수면 주기를 거쳐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90분에서 2시간 정도를 자야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낮잠은 오히려 수면의 리듬을 깨뜨려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매튜 워커 교수 연구팀은요, 100분 정도의 긴 낮잠이 기억력을 좋게 하고 학습 능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긴 낮잠은 밤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100분을 잘 수는 없죠. 그래서 긴 낮잠이 아닌 짧은 낮잠을 자는 게 좋은데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짧은 낮잠은 얕은 수면 단계에 머물기 때문에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동안 쌓인 두뇌의 피로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낮잠을 자고 난 뒤에 두뇌 활동이 증가되고 학습 능률이 오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후생 노동성 산하 산업의학 종합연구소에 따르면 낮잠을 15분가량 잔 사람이 45분가량 잔 사람보다 두뇌 회전율이 훨씬 좋았다 그래요. 굳이 많이 잘 필요 없네요. 그러면 이제 숙면을 방해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걸 또 보면 자, 잠을 자도 아침에 힘든 경우가 많죠. 숙면이라고 부를 정도로 깊은 단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숙면을 취하려면 앞서 설명했던 수면 주기가 최소한 앞서 저는 설명 안 했죠. 이 책에 있어요. 예, 책에. 수면 주기랑 렘수면 그 얘기가 책에 있어요. 3번 이상 회전을 해야 되는데 특히 한 주기가 90분가량이기 때문에 최소한 4시간 30분에서 6시간 이상 잠을 자서 수면 주기가 3번 정도 회전하도록 하고요. 동시에 렘 수면 시간도 전체 수면 시간의 약 4분의 1 정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푹 자고 일어난 듯한
개운하고 상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면 주기가 적절하게 유지 또는 조절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잠을 잤다고 해도 피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면 주기 조절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소음이나 밝은 빛 또는 너무 덥거나 추운 날씨 등의 외부 환경적 요인도 수면을 방해하지만 감정 상태에 따른 심리적 요인도 수면 주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자는 동안 꿈을 많이 꾸면 잠을 설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반대로 꿈을 꾸지 않으면 밤새 푹 잤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꿈을 꾸죠. 그것도 하루보다 여러 번 꿈을 꾸잖아요. 꿈은 주로 렘 수면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꿈을 꾸더라도 대부분 기억을 못한 채 일부만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은 기억하는 꿈, 다시 말해서 꿈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따금 잠에서 깨어난 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내용이 자세하게 기억날 때가 있어요. 이때 왠지 잠을 설친 것처럼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억하는 꿈을 꾸는 동안에 정신활동이 많아져서 피로회복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약과 같은 잠 어떻게 자야 될까요? 자, 보약, 잠이 보약이라는 얘기하죠. 자, 인위적으로 근육을 좀 이렇게 풀 필요가 있어요. 이제 좋은 방법이 반신욕입니다. 반신욕, 따뜻한 물에 몸을 반쯤 담근 채 심호흡을 하면 나른해지죠. 근육을 이완시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땀이 나기 시작하면 한 3분 뒤에 끝내야 됩니다. 그 정도만 땀 흘려도 반신욕 한 다음에 온몸이 이완돼서 깊은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여건상 반신욕이 어려우면 이제 족욕도 괜찮아요. 스트레칭을 통해서 온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깊이 잠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또 새벽 2시에서 4시경에 체온이 떨어지고 맥박이 느려지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새벽 2시 이전에 잠자리 들어서 2시에서 4시경에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또 하룻밤 동안에 수면 주기가 3회 이상 회전할 수 있도록 수면 시간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최소한 4시간 30분에서 6시간 이상은 잘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그 수면 전 루틴인데요. 수면 전 루틴이란 잠들기 전에 행하는 일련적인 규칙적인 행동들입니다. 잠들기 전에 몸과 정신에 신호를 보내서 이제 곧 잠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운동 종목 중에 가장 섬세한 감각을 요구하는 골프의 경우는 선수들이 연습을 통해서 몸을 단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리적인 안정과 자신감을 얻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프리샷 루틴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샷을 날리기 전에 먼저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볍게 빈 스윙을 하면서 정신을 집중시킨 다음에 공으로 다가가서 자신만의 일정한 몸 동작으로 공을 치는 스윙을 하죠. 자, 프리샷 루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면 전 루틴이에요. 매일 밤 잠자기 직전에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 동안 수면을 준비하면서 자신만의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조건반사가 일어나서 이제 잠을 잘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잠자기 전에 예전에는 108배를 아침에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녁에 해요. 자기 전에. 그럼 이제 뭐 이렇게 108배면서 이렇게 이완도 되고 좋아요. 그리고 또 그 책을 좀 봐요. 자기 전에. 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누워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쭉 한 5분 10분을 봐요. 그럼 졸려요. 잠이 잘 와요. 이것도 이제 수면 전 루틴 같아요. 그리고 껌껌하게 합니다. 그리고 낮에 좀 밝은 햇빛을 좀 많이 보면 멜라토닌이 잘 분비돼서 또 수면이 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신욕,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키자.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켜서 수면 패턴을 유지하자. 나만의 수면 전 루틴을 만들어서 활용하자. 아침 또는 낮 시간에 햇볕을 쬐자. 또 카페인, 알코올 이런 것들은 숙면에 방해되는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반도 안 읽어드렸어요. 이 책을 보면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있어요. 뒷부분에 마인드를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정리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뭐 에피소드 내 마음 들여다보기에서 마음의 구조. 그래서 프로이드의 어떤 그 심리, 잠재 심리
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참 좋아요. 잠재의식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문제, 심리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그래프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 그동안 그 이동원 원장님이 강의했던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네요. 또 감사 마음, 저도 감사일기를 쓰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마음 근육 키우기, 다양한 내용들을 이 책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삶을 위한다면, 행복한 삶을 위한다면 굿바이 스트레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